평화롭던 태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 모든 것은 한순간에 달라졌습니다. 그날 오후 6시 마을 입구에 나타난 차량 3대. 형광 노란색 람보르기니, 파란색 포르쉐, 그리고 빨간색 페라리. 아이고, 이 조용한 어촌 마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슈퍼카들이 굉음을 내지르며 나타나자 온 동네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화려한 인생을 사는 저들이 서울도 아니고 왜 이런 한적한 시골까지 내려온 걸까요? 서아는 민박집 2층 창가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차에서 내린 10명의 20대 남자들. 언뜻 보면 돈 좀 있는 젊은 사업가들 같았지만 딱 봐도 아니었어요. 목과 팔에 꿈틀대는 문신들, 번쩍이는 귀걸이와 목걸이, 그리고 무엇보다 그 거들먹거리는 걸음걸이부터가 평범하지 않았죠. 안녕하세요 어르신, 서울에서 온 사업가들입니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할머니께 꾸벅 인사를 건넸습니다. 자신을 강제라고 소개한 그는 목양 쪽에 선명한 용문신이 새겨져 있었고 웃을 때마다 금리가 번쩍였어요. 말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서늘했고 말끝마다 어딘가 모르게 거친 억양이 묻어나왔습니다. 이틀 정도만 머물다 갈 겁니다. 휴가 차 온 거니까 조용히 지내다 갈게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바닥에 침을 탁 뱉더군요. 쯧쯧. 이미 한 놈은 담배를 뻑뻑 피워 물고 있었고 다른 놈은 아씨, 여기 진짜 총구석이네. 하고 중얼거렸어요. 강제가 그를 툭 치며 야, 말 조심 좀 해. 라고 했지만 희죽거리며 하는 말이라 전혀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뭔가 분위기가 싸하다는 걸 직감하셨지만 비수기에 이런 큰 손님들을 내칠 수는 없으셨죠. 네, 그럼 편히들 쉬다 가세요. 할머니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누군가 트렁크에서 대형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 시끄러운 힙합 음악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쿵쾅쾅, 쿵쾅쾅. 평생 파도 소리와 갈매기 소리만 듣고 살아온 마을에 갑자기 울려 퍼지는 클럽 음악이라니. 서아는 창문을 살짝 닫으며 미간을 찌푸렸어요. 이들은 오늘 첫날인데 파티 한번 해야지 라며 바비큐를 시작했습니다. 민박집 앞 작은 마당에 판을 버리고 고기를 굽기 시작했어요. 처음 한두 시간은 그냥 젊은 애들이 신나게 노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음악 더 크게 틀어. 여기가 무슨 산골짜기도 아니고. 형, 여기 와이파이 왜 이래? 개 느려서 게임을 못하겠네. 야, 그냥 공기 좋은 셈 치고 즐겨. 우리 일만 끝나면 바로 서울 갈 거잖아.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웃음소리도 거칠어졌습니다. 서하는 방에서 대입 준비를 하려 했지만 시끄러워서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어요. 밤 9시쯤 서하가 화장실에 가려고 1층으로 내려왔을 때였습니다. 누구야? 위층에 누가 있었나? 술에 취한 한 놈이 서하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그 순간 다른 놈들의 시선이 전부 서하에게로 확 쏠렸습니다. 어이, 고딩이야? 대학생이야? 강제가 비틀거리며 다가왔어요. 역한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저는 그냥. 서하가 뒤로 물러서려 했지만 다른 두 놈이 양옆을 딱 막아섰어요. 오, 나이가 어떻게 되는데? 대학생이면 술 마셔도 되잖아. 우리랑 같이 한 잔 어때? 싫어요. 저는 술 안 마셔요. 서하가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지만 놈들은 더욱 끈질기게 들러붙었어요. 왜 그렇게 빼?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이야? 친구들도 좀 불러와봐. 같이 놀면 재밌잖아. 정말 싫다고 했잖아요. 서하가 목소리를 높이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강제의 표정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 커니 말 안 듣네.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누군가 서하의 팔목을 거칠게 확 낚아챘습니다. 서하가 뿌리치려 하자 더 세게 잡아당겼어요. 놓아주세요, 할머니. 서하가 소리쳤지만 할머니는 하필 마을 이장님 댁에 볼 일이 있다며 잠시 나가신 상태였어요. 놈들의 웃음소리만 더 커졌습니다. 할멈 없네? 타이밍 죽이는데? 시골 처자가 성깔이 좀 있네? 야, 친구 번호나 알려줘. 내일 불러서 같이 놀자. 서하가 계속 버티자 한 놈이 서하를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서하가 발버둥 치다가 그만 무릎부터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스팔트에 쓸린 무릎에서 피가 스며 나왔지만 서하에게는 아픔보다 공포가 더 컸어요. 악! 서하의 비명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지만 놈들은 오히려 박수를 치며 깔깔 웃어댔습니다. 야, 이거 재밌는데? 시골 처자 넘어지는 건 처음 보네. 그 순간 서하는 가까스로 몸을 빼내 옆집으로 미친 듯이 뛰어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아줌마, 도와주세요. 옆집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주며 깜짝 놀랐습니다. 서아야, 이게 무슨 일이야? 무릎에서 피가. 아이고, 무서워라. 그 사람들이. 그날 밤 서아는 옆집에서 잠을 청했지만 새벽 2시까지 들려오는 음악 소리와 웃음소리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워야 했습니다. 둘째 날 아침, 할머니가 마당을 청소하시며 깊은 한숨을 쉬고 계셨습니다. 마당 곳곳에 담배꽁초와 맥주캔, 심지어 토사물까지 널려 있었거든요. 서아가 옆집에서 돌아오자 할머니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서아야, 오늘 하루만 더 참자. 오늘 오후엔 꼭 간다고 했으니까. 하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오후 3시쯤 강재가 할머니에게 다가왔어요. 어르신, 저희가 하던 일이 아직 해결이 안 돼서요. 하루만 더 묵어야겠습니다. 네? 하지만 오늘 예약 손님이. 그냥 돌려보내세요. 우리 아직 일 안 끝났다는 소리 못 들으셨어요? 강재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위협이 담겨 있었어요. 뒤에 서 있던 다른 놈들도 할머니를 험악하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하셨어요. 아,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이들의 행동은 더욱 대담하고 거칠어졌습니다. 첫날보다 훨씬 더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밤 8시 서아가 빨래를 널러 마당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어제 걔네 또 나왔네? 술에 취한 놈들이 서아를 발견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대놓고 다가왔습니다. 야, 어제는 왜 그렇게 꽁무니를 빼? 우리가 뭘 어쨌다고. 저는 정말 바빠서요. 뭐가 바빠? 학생이 뭐가 바쁘다는 거야? 이번에는 처음부터 서아의 양쪽 팔을 꽉 붙잡았어요. 도망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좋게 말할 때 들어야지. 이번에는 민박집 안쪽으로 질질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서아가 저항하자 더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놓아주세요, 할머니. 시끄럽게 왜 이래? 조용히 좀 해. 한 놈이 서아의 입을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서아가 필사적으로 저항하자 강재가 나섰어요. 야, 너무 시끄럽잖아. 2층으로 끌고 가. 안 돼요. 놓아주세요. 서아가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3명이 달라붙어 계단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검은 그림자 하나가 휙 스치며 내 동생한테서 손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가 민박집 현관에서 울려 퍼졌어요. 모든 놈들이 고개를 돌려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에는 군복 차림의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누구야? 넌? 강재가 서아를 놓지 않은 채 물었어요. 마지막으로 말한다. 내 동생한테서 그 손 떼라고. 하윤의 목소리에는 서늘한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특전사로 복무하며 몸에 밴 압박감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어요. 뭐야? 이거? 언니라고? 여자가 우리한테 뭘 어쩌겠다는 거야? 놈들이 비웃으며 말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서아야, 이리 와. 하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아가 놈들을 뿌리치고 언니에게 달려갔어요. 언니! 서아가 하윤의 품에 안기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윤은 동생의 찢어진 옷과 상처난 무릎을 보며 속에서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어요. 야,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이래? 그냥 같이 놀자고 한 것뿐인데. 강재가 여전히 건방진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 군발이년도 제법 이쁘네? 야, 너도 우리랑 같이 놀자. 한 놈이 하윤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순간 팍! 하윤이 반사적으로 그 손을 뿌리쳤어요. 놈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이것 봐라? 강재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어요. 이거 보통 내기가 아니네? 강재가 직접 하윤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윤이 그 손목을 잡고 비트는 순간 강재가 무릎을 꿇으며 비명을 질렀어요. 우리 형님을 건드려? 두 번째 놈이 분노하며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이 그를 어깨로 툭 밀어내자 바닥에 그대로 나가떨어졌어요. 이거 진짜. 뭐야 이 여자? 군인이라더니 진짜였어? 나머지 8명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 같이 달려들어. 강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나머지 8명이 동시에 하윤을 향해 맹수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옆집 창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아주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경찰에 신고하려고 했지만 너무 무서워서 번호조차 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대신 혹시 모르니까 증거용으로라도 남겨둬야겠다는 생각에 촬영 버튼을 눌렀어요. 어머나 세상에. 저 군인 아가씨가 혼자서 저 많은 사람들을 8명의 놈들이 사방에서 하윤을 에워쌌습니다. 앞에서 3명, 양옆에서 각각 2명씩, 그리고 뒤에서 1명이 포위망을 완성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윤의 표정에는 오히려 차분함이 흘렀습니다. 특전사 훈련 시절 수도 없이 겪었던 다대일 상황이었거든요. 상대방의 숫자보다 중요한 건 공간 활용과 타이밍이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첫 번째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앞에서 달려든 놈이 주먹을 휘두르자 하윤은 가볍게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의 팔을 잡아 비틀었어요. 동시에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첫 번째 상대가 바닥에 쓰러지는 동안 왼쪽에서 두 번째 공격이 날아왔어요. 하윤은 몸을 숙여 주먹을 피하며 상대방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습니다. 넘어지는 그를 밀어서 오른쪽에서 오던 세 번째 상대와 부딪히게 만들었어요. 우당탕 2명이 뒤엉켜 넘어지는 사이 하윤은 뒤에서 접근하는 네 번째 상대를 향해 뒤돌아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정확히 복부에 맞은 그는 멀리 날아가 담벼락에 부딪혔어요. 이게 뭐야? 아직 서 있던 4명의 놈들이 당황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불과 10초 만에 동료 4명이 바닥을 뒹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들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악에 받쳐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다 같이 한 번에 나머지 4명이 정말로 동시에 하윤에게 달려들었어요. 하나는 정면에서, 하나는 뒤에서, 그리고 양옆에서 각각 하나씩. 이번에는 정말 막다른 상황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윤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어요. 정면에서 오는 상대의 공격을 손으로 막으며 동시에 그의 몸을 잡아 뒤에서 오는 상대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2명이 부딪히며 균형을 잃는 사이 하윤은 왼쪽 상대의 팔을 잡고 오른쪽으로 그대로 던져버렸어요. 왼쪽 상대가 오른쪽 상대와 충돌하며 둘 다 나뒹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균형을 되찾고 다시 일어나려던 정면의 상대를 향해 하윤이 어깨로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는 그대로 뒤로 밀려나며 이미 넘어져 있던 동료들 위로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민박집 마당에는 10명의 놈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몇 명은 기절했고 몇 명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하윤은 숨조차 크게 차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언니, 서아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TV나 영화에서나 보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진 거였어요. 옆집에서 이 모든 걸 촬영하던 아주머니도 입을 떡 벌린 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머나, 진짜 군인이었구나. 하윤은 천천히 쓰러진 놈들을 둘러봤어요. 모두 살아있고 의식도 있었지만 몸 곳곳이 욱신거려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의도한 결과였어요. 상대를 무력화시키되 절대 크게 다치게 하지는 않는 것. 이것이 하윤이 특전사 시절 뼛속 깊이 배운 원칙이었거든요. 강제가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습니다.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어요. 젠장, 이게 뭐야? 여자 하나한테 어떻게? 이제 선택해. 하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지금 당장 여기서 꺼져서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 두 번째, 경찰서에서 만나는 것. 강제의 얼굴이 굴욕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자존심이 말이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이 여자 하나에게 그것도 이렇게 처참하게 박살났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당할 줄이야. 다른 놈들도 하나둘씩 일어나며 하윤을 원망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무도 다시 덤벼들 엄두는 내지 못했습니다. 하윤의 실력을 온몸으로 처절하게 체험했으니까요. 10분 준다. 10분 안에 짐 싸서 사라져. 하윤이 시간을 정해줬습니다. 만약 10분 뒤에도 여기 있으면 그땐 정말 경찰 부를 거야. 놈들은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민박 안으로 들어갔어요. 짐을 챙기기 위해서였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도 용기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강제만큼은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이게 끝이 아니라는 듯 하윤을 향해 도끼 어린 눈빛을 쏘아보냈어요. 하윤은 그 눈빛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8분 후 3대의 슈퍼카가 꽁무니를 빼며 민박 앞을 떠났습니다. 놈들은 정말로 모든 짐을 챙겨 도망치듯 사라졌어요. 하지만 강제의 마지막 눈빛에서 하윤은 이것이 정말 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을까? 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걱정하지 마.
언니가 있잖아.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줄게. 하윤이 동생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다음 상황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시느콤파, 그들이 복수를 포기할 리 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옆집 아주머니가 촬영한 영상을 본 고등학생 아들이 몰래 온라인 커뮤니티에 영상을 올렸습니다. 어머, 이거 완전 대박이네. 아들은 흥미진진하게 영상을 보며 제목을 현역 특전사 여군이 조폭 신명 참교육하는 충격 영상으로 달았어요. 영상은 눈 깜짝할 사이에 퍼져나갔습니다. 첫날 조회수 10만, 둘째 날 100만, 셋째 날에는 200만을 훌쩍 넘어섰어요. 댓글도 폭발적으로 달렸습니다. 와, 진짜 영화 같다. 이게 진짜 특전사 클래스구나. 10대 1을 혼자서 말이 돼? 와, 우리나라 군인 진짜 대단하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는 아들이 영상을 올린 걸 뒤늦게 알고 기겁했어요. 아이고 아들, 너 왜 이걸 올렸어? 빨리 삭제 안 해? 엄마, 이미 200만 명이나 봤는데 지금 지워도 소용없어요. 그리고 이거 완전 정의구현 아니에요? 며칠 후 하윤에게 부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중이 인터넷 영상건으로 연락했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민간인들이 제 동생을 위협하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제압했습니다. 알겠다. 상황 보고서 자세히 올려. 정당방위라면 문제 없을 거야. 하지만 이런 일이 또 생기면 곤란할 수 있으니 조심하도록. 네, 대대장님.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됐다. 휴가 며칠 더 줄 테니까 가족들이랑 시간 잘 보내고 복귀해. 하윤은 생각보다 부대 반응이 간단해서 안도했습니다. 한편 서울 강남구 신논현역 근처.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 4층짜리 리모델링 건물. 하지만 이곳은 시느콤파가 신종 사기 수법으로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며 막대한 돈을 긁어모으는 본부였습니다. 1층은 위장용 IT 회사였고 2층과 3층에는 수십 대의 컴퓨터와 모니터가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20대 직원들이 24시간 교대로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매출만 수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범죄 기업이었죠. 시느콤파의 주력 사업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스포츠 베팅과 카지노 게임이었지만 최근 시장이 포화 상태에 이르자 새로운 고객층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용돈이 부족한 중고등학생들이었죠. 게임처럼 포장한 도박 앱을 통해 학생들까지 유혹하려는 끔찍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4층 회의실에서 보스 최진태가 손가락으로 책상을 톡톡 치며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10년 넘게 조직을 이끌어오면서 이런 개망신을 당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문이 열리고 강재와 나머지 조직원 9명이 고개를 푹 숙인 채 들어왔어요. 모두 상처투성이에 기가 잔뜩 죽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앉아. 최진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조직원들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으며 서로 눈치만 봤어요. 최진태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신규 프로젝트는? 그것도 전부 중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엔 최진태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조직원들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들의 실수 때문에 조직 전체가 막대한 타격을 입은 거였으니까요. 이것들아, 그 어린 여자애 하나 제압을 못해서 이 꼴을 당해? 그 순간 최진태가 태블릿을 강제 앞으로 휙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영상 봤어? 200만 명이 우리가 개 털리는 걸 다 봤다고. 영상이 재생되자 조직원들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신명이 여자 하나한테 유신 완전 개 쪽팔림 같은 조롱이 가득했어요. 좋아. 이번엔 제대로 처리하자. 이렇게 굴욕만 당할 순 없지. 본때를 보여줘야지. 제일 센 놈들로 신명 투입시켜. 최진태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우리 조직에서 가장 강한 놈들로만 골라서 보낼 거야. 조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최진태가 말하는 가장 강한 놈들이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유도 경력 10년 김철민, 그리고 전직 프로복서였던 박태식까지. 진짜 실력자들만 모아서 보내는 거야. 강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스님, 그 사람들은 보통 일에는 안 쓰는. 이게 보통 일이야? 우리 조직 전체가 웃음거리가 됐는데 최진태가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이미 조사 다 끝냈어. 강하윤 중위, 26세. 동생은 강서아, 19세. 최진태가 책상 서랍에서 파일을 꺼냈어요. 경찰 문제는 강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별 문제 없을 거야. 우리가 뭘 했다고 신고하겠어? 구체적인 증거도 없고 최진태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내일 새벽에 출발한다.
이번엔 확실하게 끝내. 한편 태안에서는 하윤과 서아가 경찰서로 향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사건 이후 계속 불안했는데 서아가 엿들었던 이야기 때문에 더욱 걱정이 됐거든요. 언니 정말 신고해야 할까? 서아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가 들은 게 사실이라면 다른 학생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하윤이 동생의 손을 꽉 잡으며 말했어요. 경찰서에 도착한 두 사람을 담당 경찰관이 맞아주었습니다. 아, 며칠 전에 신고하셨던 분들이시군요.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 동생이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는데 하윤이 서아를 앞으로 밀어주며 말했어요. 서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밤 들었던 이야기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노트북을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중고등학생들도 도박을 할 수 있게 만든다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찰관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게임처럼 만들어서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용돈 부족한 애들을 노린다고. 서아의 설명을 들은 경찰관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어졌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네요. 하지만 구체적인 증거가 있나요? 녹음 파일이나 화면 캡처 같은 거라도 그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도망치기만 했어요. 서아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신고는 해둬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라도 다른 피해자가 생기면. 물론입니다. 일단 사이버 수사대에 연락해서 관련 사이트들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찰관이 메모하며 말했어요. 그리고 두 분 안전도 걱정되네요. 그런 조직들은 보복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호 조치 같은 건 받을 수 있나요? 하윤이 물었어요. 순찰 강화는 해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경호는 구체적인 위협이 있어야만.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순찰만이라도 부탁드려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나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윤이 명함을 받으며 말했어요. 네, 언제든 연락주세요. 그리고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경찰서를 나선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을을 둘러봤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은 잠들기 전에 창밖을 한참 동안 내다봤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불길하게 느껴졌어요. 오늘 경찰서에서 들은 조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 하윤이 중얼거렸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가 목격한 내용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단순한 동네 양아치들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대 범죄 조직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하윤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건 혼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여보세요? 대대장님, 저 강하윤입니다. 하중이. 휴가 잘 보내고 있나? 무슨 일이야? 상황이 심각합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윤이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떤 상황이지? 며칠 전 조직폭력배들과 충돌이 있었는데 단순 조폭이 아니라 하이테크 사이버 범죄 조직인 것 같습니다. 대대장의 목소리가 순식간에 진지해졌어요. 구체적으로 설명해봐.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하면서 심지어 중고생까지 타깃으로 삼는 조직입니다. 제 동생이 그들의 계획을 직접 목격했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구체적 증거 부족으로 적극적인 조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보복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판단됩니다. 그들의 사업에 막대한 타격을 줬고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한 상태라서요. 대대장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어요. 민간인 보호가 최우선이겠군.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 위험해 보여. 그래서 연락드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지원팀을 보내주겠다. 박 중사와 김 상사. 둘이면 충분하겠지? 네? 박 중사님과 김 상사님 말씀이십니까? 둘 다 제 동기들인데. 하윤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대대장님. 전화를 끊은 하윤은 처음으로 마음이 놓였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에 세상 든든했거든요. 바로 그 순간 서울에서는 신흑곰파의 정예 멤버 10명이 복수를 위한 마지막 준비를 마치고 있었어요. 이들은 모두 격투기 유단자 출신의 진짜 실력자들이었습니다. 내일 새벽 5시에 출발한다. 이번엔 절대 실패란 없다. 최진태가 마지막 지시를 내렸어요. 태안 바닷가 마을 입구에 검은색 SUV 세대가 소리 없이 나타났습니다. 신흑곰파의 정예 멤버 10명이 마침내 복수를 위해 도착한 거였어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분위기부터 달랐습니다.
모두가 진짜 실력자들이었거든요. 차에서 내린 이들의 모습은 이전 놈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헬스로 다져진 이동주는 다부진 체격에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고 유도 경력 10년의 김철민은 어깨가 산처럼 넓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프로복서였던 박태식은 그저 걷는 것만으로도 살기가 느껴졌어요. 강제가 이들을 이끌며 민박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의 치욕을 반드시 씻어내겠다는 도끼가 그의 얼굴에 가득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실수하면 안 돼. 강제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른 조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한편 민박집에서는 하윤이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깬 건 묘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언니? 서아가 잠에서 깨어 방에서 나왔어요. 일찍 일어났네. 괜찮아? 네. 근데 언니 표정이 안 좋아 보여. 서아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윤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동생을 안심시키려 했어요. 괜찮아. 그냥 잠이 안 와서 그래. 하지만 하윤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특전사로서 단련된 위험 감지 능력이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었거든요. 오전 7시 할머니가 일어나 아침 준비를 시작하셨어요. 평소와 다름없는 아침 풍경이었지만 하윤만은 계속 창밖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들이 소리 없이 마을로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하윤의 온몸에 긴장이 흘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들이 온 거라는 걸. 서아야, 할머니. 하윤이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안쪽 방으로 들어가 계세요. 문 꼭 잠그고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나오시면 안 돼요. 언니, 왜 그래요? 서아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 빨리. 하윤의 진지한 표정을 본 서아와 할머니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안쪽 방으로 들어갔어요. 하윤은 군복으로 갈아입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민박집 앞에 차들이 멈춰 섰어요. 10명의 조직원들이 차례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소름 끼치게 조용했어요. 큰 소리를 내지도 음악을 틀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복수라는 목적만 가지고 온 거였거든요. 하윤이 민박집 앞으로 나섰습니다. 10명의 남자들이 자신을 에워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왔네. 하윤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번엔 다를 거다. 강제가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는 9명의 남자들은 모두 범상치 않은 살기를 내뿜고 있었어요. 뭐가 다른데? 이번엔 진짜 실력자들을 데려왔거든. 이동준이 한 발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그의 자세에서는 엄청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하윤이 신명을 빠르게 훑어보며 상황을 파악했어요. 이들의 움직임과 자세를 보니 정말로 차원이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지난번처럼 쉽게 해결될 상대들이 아니었어요. 내 동생은 어디 있지? 김철민이 물었습니다. 너희가 상관할 일이 아니야. 하윤이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상관없다고? 우리 보스께서 직접 지시하신 일인데? 박태식이 주먹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프로복서 출신답게 그의 주먹에서는 위압감이 느껴졌어요. 하윤은 마음속으로 빠르게 계산했습니다. 10명을 상대로 정면 승부를 하기에는 명백히 불리했어요. 하지만 도망갈 수도 없었습니다. 서아와 할머니가 안에 있었으니까요. 좋아. 그럼 나부터 상대해봐. 하윤이 전투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동준이 가장 먼저 달려들었어요. 운동으로 다져진 빠르고 날카로운 발차기가 하윤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하윤은 침착하게 피하며 반격했어요. 상대방의 다리를 잡고 비틀어 넘어뜨렸습니다. 으악! 이동준이 바닥에 쓰러지자 김철민이 즉시 달려들었어요. 유도 기술로 하윤을 잡으려 했지만 하윤이 더 빨랐습니다. 팔꿈치로 명치를 가격하며 상대를 제압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머지 3명이 동시에 맹렬하게 달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하윤이 아무리 빨라도 3명의 다부진 체격을 동시에 상대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한 명을 제압하는 동안 다른 2명이 양옆에서 쉴 틈 없이 공격해왔어요. 박태식의 주먹이 하윤의 어깨를 스쳤습니다. 프로복서의 펀치였기에 충격이 상당했어요. 하윤이 비틀거리는 사이 다른 놈이 뒤에서 달려들었습니다. 하윤이 위기를 느끼며 뒤로 물러섰어요. 하지만 놈들은 포위망을 점점 더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어. 하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재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이번엔 어쩔 거냐? 혼자서 우리 신명을 다 상대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윤의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불리한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서아와 할머니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그때 박태식이 다시 달려들었어요. 이번에는 정확한 훅이 하윤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윽! 하윤이 고통에 신음하며 한쪽 무릎을 땅에 털썩 찧었어요. 언니! 안에서 서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나오지 마. 하윤이 간신히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놈들이 하윤을 완전히 에워쌌습니다. 이제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어요. 하윤의 호흡이 거칠어졌고 온몸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끼익 하는 군용 지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윤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동료들이 예정보다 일찍 도착한 거였어요. 군용 지프가 민박집 앞에 급정거하며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2명의 특전사가 뛰어내렸어요. 박중사와 김상사였습니다. 하윤아. 박중사가 상황을 한눈에 파악하며 소리쳤어요. 놈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지원군의 등장이었거든요. 늦었나? 김상사가 전투 자세를 취하며 물었어요. 아니, 딱 맞는 타이밍이야. 하윤이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됐어요. 3명의 특전사 대 10명의 조폭. 여전히 숫자상으로는 불리했지만 이제는 충분히 승산이 있었습니다. 강재의 얼굴이 흑빛으로 굳어졌어요. 계획에 전혀 없던 일이었거든요. 누구야 너희들? 특전사다. 박중사의 짧고 굵은 대답이 민박집 앞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10명의 신흑곰파 조직원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계획에 없던 최악의 변수였거든요. 하윤이 옆구리를 감싸며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박태식의 펀치 때문에 아직 고통스러웠지만 동료들이 와준 덕분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늦어서 미안하다. 김상사가 하윤에게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의 눈빛에서는 분노가 이글거렸습니다. 동료가 다친 모습을 보고 단단히 화가 난 거였어요. 아니야. 아주 딱 좋은 타이밍이야. 하윤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강재가 조직원들을 둘러보며 상황을 재정비했습니다. 3명이 추가됐지만 여전히 숫자로는 자신들이 우세했어요. 10대 3이었으니까요. 상관없어. 3명 늘었다고 뭐가 달라져? 강재가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 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어요. 특전사라는 말이 주는 압박감 때문이었습니다. 박중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조직원들을 천천히 훑어봤어요. 10년 넘게 특전사로 복무한 베테랑의 눈빛은 그 자체로 무기였습니다. 김상사는 이미 전투 자세를 취하고 있었죠. 3명의 특전사가 완벽한 삼각형 대형을 만들며 조직원들을 압박했습니다. 하윤이 정면에, 박중사가 왼쪽에, 김상사가 오른쪽에 위치했어요. 이것은 완벽한 팀워크의 시작이었습니다. 박태식이 참지 못하고 가장 먼저 달려들었어요. 프로복서답게 빠른 잽을 날렸지만 박중사가 손쉽게 막아냈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크! 박태식이 고통에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동준과 김철민이 동시에 김상사를 향해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김상사는 침착했습니다. 이동준의 발차기를 피하면서 동시에 김철민의 유도 기술을 완벽하게 차단했어요. 그리고 두 사람을 서로 부딪히게 만들었습니다. 하윤은 부상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조직원들을 상대하고 있었어요. 비록 옆구리가 욱신거렸지만 동료들과 함께 싸운다는 사실이 엄청난 힘을 주었습니다. 3명의 특전사가 보여주는 팀워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마치 한 몸처럼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박중사가 손짓 한 번에 하윤과 김상사가 즉시 이해하고 대형을 바꿨어요. 이번에는 3명이 동시에 다른 방향에서 3명씩 상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직원들이 분산되면서 개별 대응이 더욱 어려워졌죠. 하윤은 완전히 회복된 컨디션으로 3명을 상대했어요. 아까와는 달리 여유가 넘쳤습니다. 첫 번째 상대를 어깨로 밀쳐내고 두 번째는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어요. 세 번째가 뒤에서 달려들었지만 망설임 없는 뒤돌려차기로 정확히 제압했습니다. 박중사는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이동준의 날카로운 공격과 김철민의 유도 기술을 모두 상회하는 실력을 보여줬어요. 10년 넘게 쌓아온 실전 경험이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사는 가장 차분하게 4명의 조직원을 상대했습니다. 하나씩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해 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특전사 3명의 움직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윤이 한 명을 제압하는 동안 뒤에서 다른 놈이 달려들면 김상사가 즉시 커버했어요. 박중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험한 순간마다 동료들이 완벽하게 서로의 등을 지켜줬거든요. 조직원들의 사기가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신들의 최고 실력자들도 특전사들을 상대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불과 10분 만에 10명의 조직원들이 모두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고 있었어요. 몇 명은 기절했고 몇 명은 고통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3명의 특전사는 숨조차 크게 차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강제가 마지막까지 저항하려 했지만 하윤이 차갑게 그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지난번의 굴욕을 몇 배로 되갚아주는 순간이었어요. 이제 끝이야. 하윤이 강제를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우리 보스인지 뭔지한테 똑똑히 전해. 다시 한번 이딴 짓 하면 그때는 정말 가만 안 둔다고. 박중사가 차가운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조직원들이 서로를 부축하며 비틀비틀 차로 향했어요. 모두 완전히 기가 죽어 폐잔병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3대의 검은색 SUV가 꽁무니를 빼며 황급히 마을을 떠났어요. 그제야 안에서 서아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언니, 서아가 하윤에게 달려와 와락 안겼어요.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하윤이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신흑곰파 본부에는 이른 새벽부터 불길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어요. 꼼짝 마라. 경찰이다. 모두 손들어. 사이버 수사대와 강력계 형사들이 동시에 건물을 포위하고 들이닥쳤습니다. 서아의 증언을 바탕으로 끈질기게 수사한 결과였어요. 보스 최진태가 잠에서 깨어 상황을 파악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게 끝난 후였습니다. 형사들이 2층과 3층의 불법 도박장을 완벽하게 급습했거든요. 최진태의 온라인 도박장 운영 및 미성년자 대상 불법 도박 교사 혐의로 체포한다. 철컥. 차가운 수갑이 최진태의 손목에 채워졌어요. 10년 넘게 철옹성 같았던 거대한 범죄 조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신고한 거야? 이것들아. 경찰이 이런 일 하라고 있는 거지. 누가 신고를 해? 쓸데없는 소리 말고 자백이나 똑바로 해. 형사의 말에 최진태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졌어요. 컴퓨터와 서버, 그리고 수십억 원의 현금이 모두 압수됐습니다. 하루 매출 수억 원을 올리던 거대한 불법 도박장이 완전히 폐쇄된 거였어요. 강제를 비롯해 태안에서 특전사들에게 당했던 핵심 조직원들도 모두 체포됐습니다. 형사가 압수한 자료를 확인하며 말했어요. 조금만 늦었어도 이놈들의 계획이 실행됐다면 수많은 청소년들이 피해를 볼 뻔했습니다. 며칠 후 태안에서 하윤과 서아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언니, 봐요. 그 사람들 다 잡혔대요. 서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그래, 정말 다행이다. 네가 용기 내서 증언해준 덕분이야. 하윤이 동생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다른 학생들도 안전하겠죠? 서아의 말에 하윤이 뿌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단순히 자신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일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다음 날 신문 일면에는 대규모 불법 도박 조직 검거, 수십억 원대 범죄 조직 완전 붕괴라는 제목의 기사가 대문짝만하게 실렸습니다. 박중사와 김상사도 뉴스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잘했다 하윤아. 이런 게 진짜 정의구현이지. 박중사가 전화를 걸어와 껄껄 웃었습니다. 태안 바닷가 마을에는 마침내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하윤은 남은 휴가를 가족들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서아의 작은 용기가 수많은 청소년들을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구해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습니다. 특전사들의 완벽한 팀워크와 한 소녀의 용기가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였고 진정한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